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한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교육과정 평가 모형인 CIPP, 그리고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그 로직 모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정보 차원에서 같이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방과후 학교 연구라는 곳에서 2023년도에 이제 게재된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 CIPP 평가 모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진짜 예전에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고 싶어서 굉장히 여러 번 시도했었던 모형이에요. 이거하고 로직 모델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열심히 봤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CIPP 모형은 이제 평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인풋을 무엇을 하고 아웃풋이 될 때까지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모형이고요. 이거를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평가 지표 개발하는데 이 어떤 평가 모형의 준거에서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요. 항상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죠. 항상 걸고 있어요. 근데 왜 잘 안 되는지.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사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교육에 대한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보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은 학교 교육을 황폐화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유발한다. 그쵸?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한 과연 이 사교육이 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방과후 학교가 좀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어쨌든 학교라는 곳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사실은 에듀케이션이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이 초등교육은 어떻게 보면 케어 의미가 아직까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반에 이제 3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지만 한 교사가 굉장히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알려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교육 그 수업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 사실은 이 사교육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러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초등교육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학문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 어떤 거를 약간의 그 스팀 교육 활동으로 전개하는 약간 프로젝트형 수업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입시 교육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선형적인 어떤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쭉 연이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앞서서 배울 수도 있고 뒤서서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뭐 인간의 어떤 성숙과 성장을 위한 어떤 이런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기초하는 그런 목표들에 비했을 때는 이런 어떤 구체성을 가진 그리고 또 약간 심화적인 이런 내용들을 공교육에서 다 이제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입시를 생각했을 때는 사교육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가 2004년에 생기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방과후 학교는 좀 잘 수행되긴 좀 어려웠고 그리고 또 약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좀 사회적으로 좀 약한 취약계층의 어떤 학업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일단은 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예산이 정부 예산이 그전보다는 좀 커졌고요. 그리고 이 방과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프로그램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케어 수준이었어요. 케어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진짜 에듀케이션 수준으로 가는 이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하는 그 경기도 이제 지역의 방과후 학교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 내에 이 방과후 아카데미가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경기도 지역에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이제 분당 지역에 있는 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청소년 수련관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 청소년 수련관 옆에 이제 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역 사회적인 연계로서의 교육과정도 이제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어떤 제반들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의 이 방과후 학교가 제가 과도기적인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느낀 거는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이러한 목적과 특징을 갖고 오랜 시간 운영되어 온 방과후 학교는 정작 사교육 경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 그 어딘가에 위치하는 특성은 목표 수단 간의 불균형, 실행 체제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폐쇄적인 사고와 뭐 우수 강사의 확보 미흡 이런 것들도 있죠. 특히 이런 우수 강사의 확보가 미흡하죠. 이런 것들이 좋은데 저는 부족한데 저는 특히 이 우수 강사의 확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양질의 프로그램의 이런 부족.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청소년 수련관에 가보면 굉장히 시설들은 훌륭하거든요.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우드로 제가 사실은 메이커 교육에 대한 수업을 여러 번 이제 설계도 하고 수업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메이커 교육을 항상 아두이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재활용품 이런 걸 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 어떤 청소년 수련관에 갔더니 우드를 가지고 메이커 교육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방과후 학교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이게 이제는 방과후 학교 그 선생님을 따로 이제 뽑고 있잖아요, 년마다. 그래서 더 이게 커질 것 같아요, 이 방과후 학교의 의미가. 그리고 또 방과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저는 이 방과후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교육 과정의 자율화예요. 약간 교육 과정을 짜는데 굉장히 자율적으로 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제 지정해 준 그 어떤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잖아요. 그 교사들의 어떤 재량이 좀 많이 제한되죠. 근데 이 방과후 학교는 굉장히 자율적이기 때문에 정말 설계만 제대로 된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과후 학교예요. 열려 있어요, 되게 교육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제가 설계도 하고 또 강의도 하러 가는데 강의할 때마다 항상 즐거워요, 이 방과후 학교에서 하는 게. 뭐 정말 하나의 사례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코딩 교육이고 뭐 AI 교육이고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고 사실은 이 어떤 게 초등학교 때는 이제 5, 6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사교육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복잡한 과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만 넘는다면은
크게 뭔가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적용을 하는데 나이 간의 그 격차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초5와 이제 초6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간극이 좀 있죠. 이 간극이 좀 있지만 이 초5와 초6 그리고 중1과 중2 이런 간극이 좀 적거든요. 여기는 이제 간극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경우에 융합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끝말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과후 학교는 그런 것들 허물을 좀 없애고 5, 6학년을 함께 묶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뭐 중학교 1학년까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결국은 컴퓨터 과학 캠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짜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이미 이제 진행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참고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미국의 뭐 코드 ORJ나 이런 어떤 ORG 같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내용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제가 일전에 이제 사고 기능 뭐 이렇게 사고 기능의 위계를 이제 고려한 이제 블룸의 그 교육 목표 체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설계를 보통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팅 사고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우리가 좀 그래도 디지털 시대라면 꼭 키워야 할 이 컴퓨팅 사고를 기반한 사고 기능에 기초해서 목표를 세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이 방과후 학교가 굉장히 이점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방과후 학교를 굉장히 좀 갈 때마다 되게 즐겁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가 근데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선생님들도 많이 뽑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들을 뽑을 때 그냥 케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그 사교육처럼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양적이고 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그 과제가 많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약간 조금 과도기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방과후 이 학교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어떤 기관으로서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과후 학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방과후 학교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렴하고 또 그리고 시간을 되게 많이 이렇게 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사교육이라는 건 2학원 갔다가 2학원 갔다가 2학원 갔다가 얘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과후 학교 같은 거는 같은 건물에서 뭐 이거 했다가 그 다음 교실로 이동했다가 이동. 근데 중간중간에 만약에 자기는 좀 쉬고 싶다. 그럼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쉼터에서 좀 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공간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이런 논문들에서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이론적 배경인데 이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이런 기반이 2004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방과후 학교의 기능과 이제 역할로 본다고 하면 이 방과후 프로그램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학생이겠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안전한 학교 공간, 진짜 안전하죠. 한 건물에 진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섹션들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이제 많고요. 그래서 아무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프로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머님들은 입시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사교육에서 학부모님들이 이걸 채우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 방과학교에서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그리고 또 평가, 그리고 또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제반을 닦아 놓는다면 부모님들께도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방과학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들에 대한 돌봄 역할도 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건물에 들어가면 늦게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게다가 저렴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죠. 이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22년도 학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99.8% 방과학교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보다는 저는 이런 청소년 수련관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등학교에 그 컴퓨터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이 학교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이들한테 그 동기나 아니면 좀 흥미나 이런 부분들을 딱 이렇게 심어주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 그 장소에서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또 활동을 하는데, 또 이제 장점이 캠프처럼 운영이 되면 거기 가서도 또 활동적으로 몸으로 또 여러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의 장,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과학교가 뭐 개인 업체 위탁에서 업체 위탁까지 다양한 형태인데, 일단은 굉장히 시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 수련관 잘 보면 수영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액티비티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수영장 있는 학교가 드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관을 여러분들께 좀 뭐랄까요, 추천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CIBP 평가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이 CIBP 평가 모형도 그렇고, 이제 저는 사실 로직 모델을 더 선호했었는데요. 이 CIPP는 좀 간단한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네요. CIPP 모형을 개발한 스터플빔은 평가의 정의 자체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기술 획득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제 정의했고요. 이를 4단계의 의사결정 단계를 계획적 의사결정, P, 그리고 구조적 의사결정, 그리고 수행적 의사결정, 그리고 순환적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CIPP가 약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컨텍스트 이밸루에이션 C, 그리고 인풋 이밸루에이션 I, 그리고 과정평가 프로세스 이밸루에이션 P, 그리고 산출평가 프로덕트 이밸루에이션 P, 이렇게 해서 이제 CIPP예요. 네, 이제 로직 모델도 보면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고 숏텀과 롱텀으로 나누어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뭘 투입했는지, 과정에 뭘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얘가 간단해요. CIPP가.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사용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이 CIPP 평가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로직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CIPP 모형에 따라 상황 투입, 과정 산출 평가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살펴보는 일은 요소별로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CIPP 평가 모형을 방과학교 프로그램 평가 도구 개발의 근간으로 삼았다.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CIPP 평가 모형은 본 연구의 방과학교 프로그램 평가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도 다음 같은 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둘째, CIPP 평가 모형이 가진 포괄성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모든 국면을 고려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CIPP 평가 모형이 가진 실용성은 의사결정 모형의 하나로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IPP 평가 모형이 가진 체계성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한 업무 분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CIPP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평가 모형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CIPP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하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학회지가 많아요. 이제 좀 과거의 것들도 많을 텐데,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델파이 조사도 하시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CIPP에서 이런 델파이 조사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안을 좀 볼게요. 최종안을 보면 CIPP 4개 변인에 대한 21개의 평가 영역, 41개의 평가 지표와 양적 질적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방과학교 목표 설정 공유, 목표 설정 및 공유, 기획 및 전략, 방과학교 목표가 명확하고 타당하며 실현 가능하도 설정되어 있고 이를 전 교직원 및 지도 강사가 공유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제 플랫폼의 필요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설정한 방과학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강점과 약점 인식 정도, 프로그램의 인식, 지도강사 프로그램의 인식 정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위한 우리의 지원이, 교육적 지원이 매우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점점 커져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네,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도의 적절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멘토 해줄 수 있는, 또 코칭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기관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사들의 방과 후 연수를 이제 기획한다면 이런 멘토나 코칭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설계가 구현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구현이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산출물, 그리고 이게 결국 학생의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연계를 교사들이 좀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또 적용을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이면 이런 자료들이 결국에는 방과 후 학교가 학교 공교육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좀 전문기관으로서 저는 충분히 우뚝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뒷부분을 좀 보면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계획과 운영,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교사가 이제 좀 가르쳐주고 모방하도록 앞에서 이제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좀 따라하고, 그리고 못하면 가서 또 도와주고, 약간 이런 식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 점은 좀 아쉽지만, 근데 이것조차도 좀 과도기다.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볼 수 있는 이제 수준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하는 그런 코딩 발명대회 심사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판교에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지원도 받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 부분을 보면은요.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련 지표는 산출변인에서
지표로만 도출되고 투입 변인들에 되었으며 산출 변인의 방과 후 학교 개방을 통한 방과 후 한정 공간 제공 목표와 관련된 지표인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의 현황,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떠나 방과 후 생활이 알차고 안전한지 현황 내용 타당도 미달로 삭제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방과 후 학교의 철학적 토대 및 기반은 지역사회 학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곳이긴 해요. 이곳이 24시간 열린 곳. 네, 그리고 주말에도 하잖아요. 이 방과 후 학교가.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산출 변인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의 책무성 강화 관련하여 기초학력 부진 극복 여부.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그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은 사실은요,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을 무조건 성적을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방과 후 학교는 인간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한 공부보다는 정말 하나를 해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기초학력을 부진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근절을 목표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방과 후 학교가 점점 발전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긍정적인 이유도 많이 제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제 저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제 의견 같은 것들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기관의 어떤 아카데미를 이제 좀 맡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응원을 정말 저는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설계, 그리고 이제 어떤 평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잘 갖고 나간다면 정말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만남 이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